안녕하세요. 구두방을 운영하고 있는 60대 남자입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구두방은 단순히 제가 푼돈을 버는 공간이 아닌 제 자부심이나 다름없습니다. 왜 아무리 작은 사람이라고 해도 신이 자부심을 내려준다고 하잖아요. 그게 삶을 살아가는 큰 원동력을 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일이 무엇이든지 나라는 사람의 가치를 높여주기 때문에 내가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일에 대해서는 절대로 양보를 하지 말라는 말이 있나 봅니다. 내 자부심을 지키는 일이 내 가치를 지키는 일이고 또 그 가치가 무너진다면 지금까지 외롭고 괴로운 거 다 견디고 살아온 게 무슨 이유가 있겠습니까? 시끄러운 도로 근처에 바짝 붙은 구두방이 제 인생의 자부심이 된 건 그곳에서 손가락에 지문이 다 없어질 정도로 구두를 닦고 밑창을 붙이고 수선하면서 번 돈으로 자랑스러운 제 자식들을 키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들 둘에 딸 하나, 제 인생에 있어서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하고 믿음직스러운 자산이죠. 그리고 먼저 간 제 아내가 제게 남기고 간 자신의 분신이었습니다. 제 아내는 32살, 막내딸이 유치원 들어가는 거 보지도 못하고 눈을 감았습니다. 끔찍한 사고였고 그 사고로 인해 저는 제 자신과 같은 아내를 그리고 제 자식들은 사랑하는 엄마를 잃었죠. 아내가 제 곁을 떠났을 때 그 참담하고 막막한 심정은 누구도 상상을 못할 겁니다. 그리고 누구도 겪어서 안 되는 극심한 고통이었고요. 먼저 간 아내도 그 어린 나이에 자식 셋 두고 억울하고 불쌍해서 편히 눈 감지 못할 것 같아서 속이 다 아팠습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그때 저도 확 눈을 감아버리고 싶은 생각이 없었다면 거짓말일 거예요. 저승길 길동무로 아내를 쫓아가 그 고통을 없애고 싶었죠. 하지만 당장 내 자신이 힘들고 살아갈 날이 막막한 것보다도 아내가 제게 맡기고 간 자식들, 아내와 제 자식들은 저 혼자만의 힘으로라도 어떻게든 키워내야 불쌍한 제 아내가 편히 눈 감을 거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홀로 애새 키우느라 정말 피똥 싸면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제 자식들이 저를 믿고 따라와 주지 않았다면 저도 버티지 못했을 거예요. 3, 40대는 공사판에서 구르면서 살았네요. 특출난 능력은 없고 믿을 건 사지 멀쩡한 몸뚱아리와 남들보다 아주 조금 뼈대가 굵다는 것뿐이라 저는 그 몸뚱아리를 불태우며 살았습니다. 내 자식들 따뜻한 곳에서 재우기 위해 태울 장작이 제 몸뿐이었던 거죠. 그리고 여러 곳을 전전하다가 구두방 일을 하게 돼 지금까지 그 일을 변함없이 하고 있습니다. 변한 게 있다면 과거에는 온전히 자식들을 위한 돈을 벌었다면 지금은 그저 앞으로 제 몸 하나 책임질 돈을 번다는 거겠네요. 이제 자식들 걱정 없이 제 몸 하나 건사할 목적으로 일할 수 있는 거 그만큼 자식들이 자리를 잡고 이제 애비의 보살핌에서 졸업을 했기 때문이죠. 올해 40 넘은 제 큰아들은 반도체 설비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고 작은 아들은 공공기관에서 근무 중입니다. 제 기쁨인 막내딸은 중견기업을 다니고 있죠. 제가 자식들을 최소한 실망을 시키지 않기 위해 열심히 살아온 것처럼 다행히 제 자식들도 그런 애비의 노력을 알아주고 저를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물론 애들이 다 컸어도 어디 자식 걱정 없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지금도 날씨가 조금이라도 바뀌면 자식 생각이 들곤 하죠. 특히나 몇 년 전부터 큰아들이 제 속을 타들어가게 했습니다. 아, 이 녀석이 지금까지도 제 짝을 못 만났으니 말이죠. 그래도 맞이라서 어려서부터 어른스러워 애비 도와서 동생을 돌볼 줄 아는 책임감도 있고 지 앞가림 잘해서 결혼도 조금은 늦어도 어련히 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30 중반이 넘고 후반이 넘고 40줄에 들어서도 결혼할 상대를 데려오지 않는 겁니다. 지 동생들 다 집어더 독립할 때 제일 큰 놈이 아직 애비랑 같이 살아서 저는 혼자 남는 제가 걱정돼서 이놈이 걱정은 안 하나 했어요. 그래서 걱정 말고 가라. 나는 네 엄마 가고 나서 웬만한 외로움에는 도 같은 사람이니 걱정 말고 네 인생 찾아서 가라고 수도 없이 말했습니다. 그럼 큰아들이 이렇게 말했죠.
아버지, 사람이 그저 옷이라고 다 몸에 걸치진 않잖아요. 내 몸에는 맞는 옷인지, 지금 날씨에 입어도 되는 옷인지, 그리고 내가 이 옷이 입고 싶은지 따질 거 다 따지고 입는데, 저한테는 결혼이 굳이 걸치지 않아도 되는 옷이에요. 그리고 그게 어디 벗고 싶을 때 생각 없이 훌훌 벗어 던질 수 있는 건가요? 나중에는 벗지도 못하고 내 살에 딱 달라붙을 수도 있는데. 참나, 하기도 전에 벗을 생각부터 하냐? 결혼할 상대 찾기도 전에 헤어질 생각부터 하는 거야? 너도 참 너다. 어째 젊은 놈이 구더기 무서워서 장을 못 담궈? 아유, 언젠 다 늙었다고 그러다 아무도 안 주워갔다고 하셨으면서. 그리고 찍어 먹어봐야 똥 된장 구분해요. 제가 저를 제일 잘 아니까 일찍 그 길이 아니다 하고 다른 길로 가는 거죠. 이때까지만 해도 큰아들 등판을 사정없이 때리면서 그래도 해보면 다르다고 안 하는 것보다 한번 해보는 게 네 인생이나 생각을 바꿀 수 있다 말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 차라리 일찍 깨닫고 아닌 게는 아니라고 발을 들이지도 않은 큰아들의 말이 맞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안 하느니만 못한 결혼을 제 자식이 하게 될 줄 몰랐으니 말입니다. 몇 년 전 작은 아들이 결혼하겠다 사람을 데려왔었어요. 이미 지 형과 동생을 통해서 만나는 사람이 있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딸의 말로는 연애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좀 급하게 하는 거 아니냐고 하더군요. 뭐 그만큼 좋으니 그러겠지. 차라리 사랑에 불 붙었을 때 다 해치우는 게 낫다. 그렇게 대꾸를 했던 기억이 나네요. 근데 나중에 작은 아들이 그 상대를 데리고 오기 전에 큰아들이 제게 그러더군요. 아버지, 근데 아버지가 좀 마음이 불편하실 수 있어요. 일단 알아만 두세요. 아니, 자식이 결혼한다는데 그 상대가 뭐 민족의 배신자나 친일파 집안 자식만 아니면 된다고 웃어 넘겼거든요. 제가 제 자식들을 너무 믿었나 봅니다. 막연히 뭐 얼마나 제 눈밖에 날 상대를 데려오겠어.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참 진실을 알고 마음이 불편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작은 아들이 결혼하겠다던 아가씨는 초혼이 아니더군요. 제 작은 아들이 두 번째 결혼 상대였습니다. 물론 그게 큰 흠은 아닙니다. 근데 부모 입장에서 내 아들이 왜 굳이 그런 선택을 할까 싶은 마음이 들더군요. 큰아들은 본인도 그 사실을 근래에 알게 됐고 동생이 아버지에게 결혼 허락을 받는 걸 도와달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지도 쉽게 제 축하를 받을 자신이 없으니 지 형한테 도움을 요청한 거죠. 모든 걸 알게 된 제 연락을 받고 집으로 온 작은 아들은 앉기도 전에 장황한 변명을 늘어놓더군요. 아버지, 이게 재혼이라고 하는 것도 애매해요. 그 사람이 사실 결혼식은 올렸는데 혼인신고 안 하고 1년 정도 살고 갈라선 게 다예요. 결혼보다는 동거에 가까워요. 이놈아, 식을 올렸으면 다 한 거야. 아무리 법적인 관계 아니라고 해도 사실혼이라는 말이 왜 있겠어? 저도 어쩔 수 없이 자식에게 최선인 것만 생각하는 부모였습니다. 생각을 하면 할수록 왜 작은 아들이 이 결혼을 감행하고 싶어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고 답답하더군요. 만일 아내가 제 곁에 있었더라면 뭐라 했을까? 아내는 과연 이 결혼을 기꺼이 허락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사람 마음이 참 간사한 게 뭐든 본전 생각이 들기 마련이잖아요. 내가 내 자식 이미 한 번 갔다 온 결혼하게 만들려고 이리 고생해서 키웠나 하는 생각에 머리가 아팠습니다. 성철아, 사람이 한 번 갔다 온 데는 다 이유가 있어. 아무 이유 없고 책임 없이 그냥 헤어지기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너 그거 다 따져봤냐? 그 아가씨가 이번에 너랑은 1년 살고 안 헤어질 자신 있대? 너는 자신 있고? 작은 아들은 제 말에 반색을 하더군요. 그 아가씨가 그 전에 같이 살던 남자와 헤어진 건 전적으로 그 아가씨 탓이 아니라 그 아가씨는 피해자다 이겁니다. 아버지, 그 사람 진짜 불쌍한 사람이에요. 같이 살던 남자가 술 문제도 있었고 심지어 손버릇도 안 좋은 사람이라서 같이 살면서 몇 번을 폭행으로 경찰 부르고 하다가 헤어진 거란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그 사람 잘못이고 책임이에요. 그 사람은 피해자인데. 물론 그 얘기를 듣고 딱 하긴 했습니다. 근데 참 이상도 하죠. 아무리 그래도 마음이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그저 그렇다고 해도 이렇게 결혼을 해야 하나. 만난 지 얼마 안 됐는데 더 연애하다가 더 심사숙고를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선뜻 작은 아들에게 기꺼이 결혼 허락을 하면서 축하해 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 입에서 순순한 허락이 떨어지지 않자 작은 아들의 발등에 불똥이 떨어졌죠. 장장 3개월, 석 달을 작은 아들은 그 아가씨와 함께 제 마음을 돌리기 위해 고군분투를 했습니다. 매일 제 집에 찾아왔고 그 아가씨를 데리고 제 구두방에도 찾아와서 어떻게든 얼굴이 있게 만들었어요. 그 아가씨는 오밀조밀 고왔지만 그래도 제 마음은 쉽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매달리니 마음이 불편해지기만 했죠. 아버님, 저 왜 반대하시는지 너무 잘 알아요. 저도 이해해요. 아버님이 성철 씨를 정말 아끼시고 혼자 소중하게 키우셔서 조금이라도 자식이 힘든 길로 가는 거 원치 않으신 거잖아요. 만약 저희 부모님이 아버님과 같은 입장이라면 말리셨을 거예요. 근데 아버님, 저 정말 성철 씨랑 결혼하고 싶어요. 허락만 해주신다면 정말 저 며느리로 받아주신 거 평생 살면서 후회 한 번도 하지 않게 잘할 거예요. 일주일에 3번, 4번씩 제 구두방에 음식을 포장해 와서 아버님, 점심 아직 안 드셨죠? 하면서 제 앞에 음식을 싹 펼쳐놓더군요. 참 대단했습니다. 일면식도 없는 어른 앞에서 그렇게 태연하게 너스레를 떨 수 있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닌데 결혼을 반대는 했지만 안쓰럽더군요. 남의 집 딸에게 매정하게 구는 것도 죄책감이 생겼고요. 이런 노력이 제 마음을 약하게 만들긴 했지만 제가 결국 3개월의 삽질 끝에 작은 아들의 결혼을 허락했던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사돈을 만났을 때였어요. 아직 확실히 결정을 안 내린 상태에서 작은 아들이 제게 무릎을 꿇을 기세로 속는 셈 치고 지 장인어른하고 장모님을 만나달라고 그래도 마음이 바뀌지 않는다면 포기를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끌려가는 척 사돈을 만나러 나갔죠. 사돈과 사부인은 절 보자마자 함께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돈은 제게 이렇게 나오시는 것도 정말 어려운 결정하신 걸 텐데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군요. 그리고 사부인은 제게 요새 마음이 많이 언짢으시죠? 하고 하시며 같은 부모 입장에서 다 이해한다고 만나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리고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그분들이 제게 사과를 하고 제 앞에서 죄인처럼 있을 이유가 하나 없었는데 연신 제 눈치를 보시는 게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부모 마음이 뭔지 자식을 위해서 그리 자존심을 굽히는 게 저 또한 부모인지라 이해가 되더군요. 그리고 두 분은 참 좋은 분들이셨습니다. 한마디로 좋은 어른, 좋은 부모였죠.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지만 사돈 부부의 모습은 제가 끝내 작은 아들의 결혼을 허락할 수밖에 없는 큰 이유가 됐습니다. 아마 그런 부모 아래서 외동딸로 자랐으니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고 어쩌면 며느리에게 단점은 오로지 이전의 사실혼 이력 한 가지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나 봅니다. 제게 보이는 사돈 부부의 인성이 며느리에게도 있을 거라고 그렇게 믿었어요. 어쩌면 그렇게 믿어야만 그 결혼을 허락할 수밖에 없었던 거일 수도 있겠네요. 결혼 허락을 하고 나서 저는 반 포기한 상태였어요. 3달 동안 반대한다고 힘이 빠져서 그 후에 며느리가 작은 아들을 통해 결혼식은 최대한 작게 하고 싶다고. 아무리 그래도 며느리는 2번째이니까 결혼식은 요란하게 하고 싶지 않다고 했을 때도 알아서 하라고 했습니다. 작은 아들은 그저 뭐든 며느리의 마음에 들게 맞춰주더군요. 참 아쉬울 것 하나 없는 녀석이 왜 저럴까 했는데 저도 옛날에 제 아내 옆에서 쩔쩔매기만 했으니 아주 이해하지 못한 건 아니었어요. 내 아들이 제대로 홀렸구나 하고 씁쓸하게 웃었는데 결혼 후 아쉬울 때 감춰졌던 본색을 드러낸 며느리를 생각하니 확실히 제 아들이 홀려도 아주 제대로 홀린 거였어요. 며느리는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임신을 했습니다.
둘이서 제게 임신 소식을 전하며 며느리는 거봐요. 아버님 제가 결혼하면 정말 잘한다고 했죠? 이렇게 바로 예쁜 손주 만들었잖아요. 라고 웃더군요. 그때는 정말 며느리의 임신 소식이 축하할 만한 기쁜 소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 보니 정반대로 제 작은 아들에게 그리고 제게 속이 터지는 지옥문이 열리는 거였습니다. 임신 전에 며느리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아니, 그때까지만 해도 제게 잘 보이려 노력을 했죠. 작은 아들과 집에 올 때마다 바리바리 뭘 그렇게 사오는지. 근데 임신 소식을 알리자마자 저게 같은 사람이 맞나 할 정도로 바뀌더군요. 원체 행동 거지가 묵직하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벼운 편이었죠. 외동딸로 오냐오냐 자란 티가 난다고 할지 제가 결혼을 반대할 때도 기 한 번 안 죽고 계속 찾아온 것만 해도 예상할 수 있었죠. 근데 그 들풀 같던 성격에 독이 있었네요. 며느리는 기 안 죽는 당당한 성격이 아니라 개념이 아예 없었기 때문에 기가 죽지 않는 거였어요. 제가 며느리의 성격이 보통이 아니라는 걸 처음 깨닫게 된 건 며느리가 갑작스럽게 제 구두방에 찾아온 날이었습니다. 아무 연락도 없이 왔길래 놀라긴 했지만 그래도 반갑긴 했죠. 손에 든 커다란 쇼핑백에 저는 며느리가 저와 함께 식사를 하기 위해 음식을 포장해 온 줄 알았어요. 아이고, 뭐하러 왔어? 그건 뭐냐? 또 음식 포장해 온 거야? 아, 아니요. 이거 구두예요. 아버님 일거리 드리려고요. 그건 며느리 말대로 7켤레가 넘는 며느리의 구두였습니다. 며느리는 바닥에 구두를 하나씩 펼치며 제게 그러더군요. 아버님, 이건 뒤쪽 굽이 좀 닳았는데 좀 깔끔하게 정리해 주시고요. 여긴 앞코 좀 반질반질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건 스크래치 생기기 쉬우니까 좀 조심해서 만지시고요. 아셨죠? 제가 10여 년을 구두방을 운영했지만 지금껏 제 자식들도 제게 먼저 구두를 닦아달라, 고쳐달라 한 적이 없습니다. 애비가 손에 냄새 독한 약 묻혀가면서 쭈그려 앉아 일하는 걸 안쓰럽게 생각해서 감히 말도 안 꺼냈어요. 제가 집에서 지나가면서 애들 신발이 눈에 띄어서 손 좀 봐주면 그것도 하지 말라고 말리고 중요한 날 구두 닦아준다고 하면 지들이 한다고 구두방 사장님 보고 배운 것 많다며 한사코 저를 말렸죠. 근데 저와 이제 가족이 된 지 몇 달 되지도 않은 며느리가 구두를 한아름 가져와서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또 저렇게 하라는 게 어이가 없더라고요. 돌려 말하면 어찌 이리 벽이 없나 싶었고 솔직하게 말하면 뻔뻔하고 염치가 없어 보이기까지 했어요. 와서 이것 좀 부탁드린다고 했으면 시아버지가 며느리 구두 깨끗하게 해준다는 생각에 기꺼이 해줬을 겁니다. 근데 하나하나 펼쳐가면서 말하는 꼴과 마지막에 아버님, 이거 다 끝나면 저한테 연락하지 마시고 그냥 택배로 붙이세요. 이거 들고 오느라 저 어깨 빠지는 줄 알았어요. 아셨죠? 이런 말까지 해서 황당했네요. 그래서 손수 구두 다 모아서 다시 쇼핑백에 넣고 말했습니다. 가져가라. 네? 왜요? 아버님 일 많으세요? 많든 적든 나 원래 이것저것 주문 많은 까탈스런 손님은 그냥 돌려보낸다. 그러니까 구두에 흔적 남고 반질반질하게 안 될까 걱정되면 네가 직접 해라. 알았냐? 그리고 구두를 담은 쇼핑백에 제가 쓰는 구두약과 소를 던져주었어요. 며느리는 별말 안 하고 저를 빤히 보더니 인사를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떠났고요. 근데 그 후로 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날은 작은 아들네와 딸이 집에 온 날이었어요. 근데 며느리가 본인 휴대폰이 없어졌다고 하더군요. 어디다가 둔 건지 방안을 샅샅이 살피다가 딸에게 이렇게 말했죠. 아가씨, 나 휴대폰 못 찾겠는데 전화 좀 해줘요. 진동이 아니라서 벨소리 바로 울릴 거예요. 딸은 그때 거실에 저하고 함께 있었는데 본인 휴대폰은 식탁 위에 있다고 가지러 가기 귀찮다면서 제 휴대폰으로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죠. 그리고 몇 초 지나지 않아 요란한 벨소리가 들렸어요. 휴대폰은 저와 딸이 앉아있는 소파 쿠션 틈에 들어가 있었고요. 아, 뭐야? 언니,
핸드폰 여기 있잖아요. 어? 이게 뭐야? 언니, 핸드폰에 우리 아빠 꼰대로 저장했어요? 쿠션 틈에서 며느리의 휴대폰을 꺼낸 딸은 화면을 보더니 헛웃음을 터뜨렸어요. 제 휴대폰으로 전화를 건 탓에 며느리 휴대폰 화면에 제 휴대폰 발신으로 부재중 전화가 찍혀 있었는데 며느리가 제 번호를 글쎄 꼰대라고 저장을 해놓은 거죠. 우리 아빠가 왜 꼰대예요? 아빠가 언니한테 뭐라 한 적 있어요? 아, 왜 남의 폰에 그렇게 관심이 많아요? 이건 내 마음이죠. 아니, 언니, 마음이긴 한데 궁금하잖아요. 아빠, 언니한테 꼰대짓 한 적 있어요? 생각할수록 어이없네. 딸이 그걸 보고 좀 화가 났나 봅니다. 딸도 제가 며느리에게 뭐 싫은 소리를 한 적도 없고 별다른 관심을 준 적도 없는 걸 알거든요. 딸이 좀 언짢은 목소리로 추궁을 하니 며느리는 제 눈치를 조금 보다 이렇게 말했죠. 아니, 저번에 아버님한테 제 구두 좀 맡기려고 했는데 알아서 하라고 내쫓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홧김에 그랬어요. 홧김에. 일종의 작은 복수였던 겁니다. 뭐 그리 화는 나지 않았어요. 젊은 세대가 보기엔 제 나이면 충분히 꼰대라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미 제 구두방에 구두를 바리바리 싸들고 온 며느리에게 좀 실망을 한 건지 놀랍거나 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그래 나 꼰대다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딸이 옆에서 며느리에게 언니 자식인 우리들도 아빠한테 먼저 구두 닦아달라고 한 적 없어요. 근데 며느리가 와서 구두 닦아달라고 하니까 아빠도 황당하셨겠죠. 라고 말할 때 그냥 가만히 있었고요. 근데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있던 걸 며느리는 제가 꼰대라는 호칭을 받아들였다 생각을 하나 보네요. 그 후에도 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대뜸 꼰대가 꼰대 같다는 말을 입에 붙이고 살았거든요. 그날은 아내의 기일이었죠. 저희 가족은 원래 제사를 지내지 않았어요. 근데 아내가 떠난 후로는 거창한 제사를 지내는 건 아니지만 그냥 가족들끼리 모여서 아내를 생각하고 생전 아내가 좋아하던 음식들 차려서 다 같이 먹곤 했습니다. 제사상에 음식을 많이 올리지도 않아요. 며느리가 가족이 되고 처음 맞이하는 아내의 제사였는데 며느리는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시어머니에 대한 가족으로서의 배려나 위하는 마음이 하나 없었습니다. 작은 아들과 며느리가 아내의 제사를 위해 집에 들어오자마자 현관에서부터 며느리가 이런 소리를 하는 겁니다. 아, 진짜 속았다. 나는 당신네 집 제사 없는 줄 알았는데. 그 말에 의아해서 상 닦다 말고 뒤를 돌아봤는데 며느리에게 작은 아들이 타박을 하더군요. 아니, 음식 다 준비해서 본격적으로 제사 지내는 게 아니라 사올 건 사오고 음식 하는 것도 얼마 없어. 그냥 가족들끼리 모여서 식사하는 거나 다름없는데 무슨 제사야. 그래도 속은 거야. 가족들이 한 집에 모여서 음식 준비하고 향 피운 다음에 그 음식 먹는 게 제사지. 그럼 아니야? 며느리는 그 이후로도 계속 툴툴거렸습니다. 너나 할 거 없이 아내 제사상에 올리기 위해 음식 준비하고 그릇에 담고 하는데 주변만 빙빙 돌 뿐 뭐 하나 하는 게 없더군요. 조용이라도 있으면 다행이게요. 주변에서 연신 뭐야 그냥 제사 음식이네. 이게 무슨 제사가 아니야? 라고 중얼거리는 겁니다. 참 듣기가 싫더군요. 굳이 와서 저렇게 불평만 늘어놓는 게 정상인가 싶었고요. 이것 좀 해라, 저것 좀 도와달라 해도 하는 둥 마는 둥 하던 며느리는 끝내 이딴 소리까지 해서 사람 속을 뒤집어 놨습니다. 근데 어머님이 원래 제사 음식을 좋아하셨어요? 좋아하는 음식만 한다고 하더니 맨 전들 뿐이네. 듣다 못한 저는 음식을 옮기다 말고 돌아가 며느리에게 말했어요. 너 하기도 싫고 음식 하는 거 보기도 싫으면 나가라. 네? 저, 저 나가라고요? 그래. 너 결혼하고 우리 식구 된 다음에 처음 네 시어머니 제사 지내는 거 아니냐? 근데 그게 그렇게 참기 어렵고 네 시어머니한테 처음으로 제대로 인사하고 싶지 않으면 그냥 안 와도 된다. 괜히 애들 엄마 제사상에 부정 타는 소리 하지 말고 너는 네 집으로 가. 제가 그렇게 화를 내니 작은 아들이 와서 저를 말리고 사과를 하더군요.
그리고 며느리에게도 당신 정말 왜 이러냐고 사과드리라고 하는데 며느리는 뾰로통한 얼굴로 팔짱을 끼고 있었어요. 그리고 입만 우물거리더니 네, 그럼 저 앞으로 제사에 참여 안 할게요. 완전 꼰대 같아. 라고 하더니 휙 집을 나가는 겁니다. 작은 아들은 바로 며느리를 부르며 뒤쫓아갔죠. 그래요. 제사 지내기 싫을 수 있습니다. 귀찮을 수 있죠. 근데 굳이 거기서 싫은 티 팍팍 내고 막대 먹은 소리나 하는 게 말이 되나요? 남은 저와 큰아들, 그리고 딸은 마저 음식을 준비한 뒤 작은 아들과 며느리 없이 아내에게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식사를 했죠. 몇 시간 뒤 작은 아들이 며느리 끌고 와서 제 앞에서 제대로 사과를 시키긴 했지만 얼굴을 푹 숙이고 잘못했다, 용서해달라, 이제 안 하겠다 말하는 며느리를 봐도 그 어떤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 정수리를 보고 있으니 사람이 화장실 들어갈 때 나갈 때 다르다고 하지만 일이 바뀔 수 있냐? 너 분명 나한테 결혼 허락해주면 너 며느리로 받아준 거 후회하지 않게 만들어 드리겠다 말하지 않았냐? 근데 어째 1년도 안 됐는데 벌써 후회가 되려고 그런다. 라는 말이 절로 나왔죠. 그렇게 반성하는 척 하는 것도 얼마 가지 않았습니다. 아이 며느리는 제게서 나는 구두약 냄새 때문에 입덧이 심해진다고 얼굴 한번 비추지 않았거든요. 괜히 시댁에 오기 싫은 걸 제 구두약 냄새 탓하는 게 어처구니 없고 괘씸했지만 차라리 저도 며느리 얼굴 안 보는 게 속 편했습니다. 아니, 며느리가 꼴 보기 싫으니 이제 작은 아들도 꼴 보기 싫어서 제 집에 작은 아들이 찾아오면 얼른 보내기도 했습니다. 지 애비 속을 일이 시끄럽게 하려고 그렇게 매달려서 결혼을 했나 싶어 한심하기 짝이 없었죠. 근데 또 마냥 작은 아들 탓을 할 수도 없었어요. 며느리와 같이 사는 아들 속도 날이 갈수록 문드러지고 있었거든요. 처음에 제게 찾아와 하소연하진 않았어요. 그도 그럴 것이 그렇게 제 앞에서 유난을 떨고 결혼을 했는데 속상한 일 있다고 쪼르르 와서 한탄을 하기 민망했겠죠. 제게 미안한 마음도 있을 테고요. 그 마음을 지 형한테 푼 건지 큰아들이 몇 번 제게 성철이가 요새 많이 싸우나 봐요. 라는 말을 하더군요. 동생이 부부싸움으로 힘들어한다. 재수 씨가 힘들게 하나 보다 하고 작은 아들네 소식을 알려왔죠. 그러다가 아예 직접 제게 와서 말했습니다. 맨정신으로 올 용기는 없는지 술에 잔뜩 취해서 힘들다고 결혼이 이렇게 힘든 줄 몰랐다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아버지도 어머니랑 결혼하고 이렇게 힘들었어요? 이렇게 마음이 안 맞고 매일 싸우고 얼굴 보면 속이 꽉 막히는 것 같고 대화하기도 무섭고 그랬어요? 야, 이놈아, 비교할 걸 비교해. 네 엄마가 언제 내 속을 뒤집어 놨는데? 결혼? 당연히 어렵지. 근데 너처럼 매일 후회할 정도로 힘든 건 아니다. 그냥 네가 그런 상대를 골라 결혼한 것뿐이야. 맞아요, 맞아. 내가 선택한 거죠. 내 잘못이야. 매달 카드값만 4, 500씩 깨지고 아침, 점심, 저녁 다 배달 음식에 설거지 귀찮다고 요새 그 사람 일회용 접시랑 젓가락만 써요. 그게 싫으면 아침, 저녁 저더러 설거지하라고 해서 제가 출근 전 퇴근 후에 설거지하면 보란 듯이 설거지거리를 산더미만큼 쌓아놔요. 질 아니라 이거죠. 행복하고 싶어서 한 결혼인데 이럴 거면 왜 한 건지 진짜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끝내 흐느끼면서 말하는 작은 아들에게 내가 뭐라고 했냐. 그러니 애비 말 듣지 왜 안 그랬냐는 말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잘못된 선택을 한 자식을 조롱하는 것밖에 아니니 말입니다. 저는 아들에게 진짜 며느리가 그전 결혼 생활에서 뭐 잘못해서 갈라선 거 아니냐고 잘 알아본 거냐고 물었습니다. 근데 아들은 그때는 정말 사람이 미련하게 착했다고. 그래서 맞고 살지 않았냐고 본인이 경찰 신고 기록도 봤다고 하더군요. 잘못했다고. 건방지고 할 말 못할 말 구분 못하는 것도 죄야. 너 지금
네 부모 얼굴에 먹칠하고 네 시아버지한테 죄진 거나 마찬가지니까 고개 숙여서 얼른 사과드려. 얼른. 싫어. 나 잘못한 거 없어. 아버님이 먼저 저 손으로 우리 준호 만지려고 했잖아. 우리 준호 얼굴에 세균이라도 묻거나 한복에 얼룩지면 어떻게 할 건데? 저거 비싼 거란 말이야. 이게 그래도 진짜? 사돈이 무슨 말을 해도 고개 빳빳이 들고 더 바락바락 소리를 지르는 며느리. 자식이 그저 부모가 떠먹여주는 대로 자라주는 게 아니라는 걸 절절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그렇게 적반하장으로 나오니 제 옆에 있던 딸도 참지 못하고 한 소리 시작했죠. 말이면 단 줄 알아? 세균? 야, 너는 우리 아버지 손에 묻은 구두약은 그렇게 혐오하면서 그 구두약 묻혀가면서 번 돈은 괜찮나 보다. 그러니까 애 낳았다고 우리 아버지한테 300 내놓으라고 했지. 뭐? 야, 사돈 처녀 말이 진짜야? 너, 네 시아버지한테 돈 달라고 했어? 아가씨, 낄 때 안 낄 때 구분해요. 왜 아가씨가 나서는데? 네가 우리 아빠 욕보이는데 딸인 내가 당연히 껴야지. 나는 너랑 다르게 효녀거든. 말이 좀 짧네. 너 입 못 다물어? 아무것도 모르면 가만히 있으라고. 그저 제 아들을 붙잡기 위해 했던 말이었던 겁니다. 그렇게 작은 아들이 이혼한 지도 1년이 넘었습니다. 작은 아들은 힘들긴 하지만 지금까지 문제없이 혼자 손주를 키우면서 살고 있어요. 아니, 혼자가 아니죠. 저도 그리고 지 형하고 동생도 도와주니 온 가족이 손자를 키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혼하고 나서는 많이 힘들어하던 녀석이 제게 아버지는 혼자 저희 셋을 키웠는데 저도 잘 키워야죠. 아버지 아래서 자랐는데 그것도 못하겠어요? 어떻게든 해내야지. 라고 했을 때는 그래, 걱정할 거 없다. 내가 있으니까 라는 자부심이 끌어올랐습니다. 어쩌면 제게 있어서 자부심은 구두방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구두방에서 뒹굴며 키워낸 제 자식들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부디 제 아들은 저보다 덜 고생하면서 손자를 키워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 저도 남아있는 힘 아끼지 말고 도움을 많이 주고 싶네요. 제 아들과 손주의 앞날에 그저 축복만 있길 진심으로 바라면서 이만 제 사연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소중한 시간을 써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또 응원을 보냅니다.